2026년 여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졸업식장에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즈 마운트베튼 민저. 영국 여왕의 손녀였지만 그날 그녀를 소개한 것은 화려한 왕실 치모가 아니라 한 명의 졸업생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왕실의 미래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왜 소피 공작 부인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중요한 존재로 거론되기 시작했을까요? 제임스의 웨식스 백작 치모는 정말 윌리엄 왕세자의 비밀스러운 선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실은 소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소피는 왕관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특권보다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전쟁 지역과 병원, 자선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이제 그녀의 가족을 왕실의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재편되고 있는 영국 왕실의 미래에 관한 기록입니다. 2026년 7월 2일,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졸업식장에는 수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조용히 자리를 지킨 한 가족이 유난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든버러 공작 에드워드 왕자와 소피 공작 부인, 그리고 그들의 딸 레이디 루이즈 마운트베튼 민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루이즈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화려한 왕실 수식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루이즈 마운트베튼 민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장면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왕실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루이즈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녀이자 현재 국왕 찰스 3세의 조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혈통과 권리를 지녔지만 부모는 그녀와 남동생 제임스를 궁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환경에서 키우려 했습니다. 소피는 자녀들이 언젠가 스스로 일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도 루이즈는 왕실 구성원이라는 신분보다 한 명의 학생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강의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했습니다. 언론의 시선이 따라붙는 순간에도 그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곧바로 궁전의 임무를 맡는 대신 잠시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왕실의 미래로 준비되고 있다는 일부 추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리감 때문에 루이즈는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은 점점 적은 수의 인원으로 수많은 행사와 자선 활동, 외교적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만으로는 모든 역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캔들 없이 성장했고 전통을 이해하면서도 평범한 삶의 감각을 가진 젊은 왕족은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루이즈가 할아버지 필립공의 흔적을 이어 마차몰이에 꾸준히 참여해온 점도 관심을 끕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왕실의 기억과 가족의 전통을 잇는 조용한 연결고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전통을 이용해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일하고 배우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날 졸업식은 루이즈가 왕실로부터 멀어졌다는 선언도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는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 앞에 선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계속할 것인지, 언젠가 왕관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직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루이즈의 침묵과 절제가 이미 왕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신뢰의 형태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소피는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규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옥스퍼드에서 태어나 켄트에서 성장한 그녀는 학교를 마친 뒤 비서와 홍보 업무를 거치며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익힌 것도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왕실 안에서 보여준 침착함은 궁전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환경은 그녀에게 냉정한 현실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1993년
자선 테니스 행사에서 에드워드 왕자를 만났을 때도 소피는 이미 자신의 직업과 판단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교제 끝에 1999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실 구성원의 배우자로서 주목을 받으면서도 기존의 사업 활동을 이어가려 했던 선택은 곧 이해 충돌과 언론의 집중적인 검증을 불러왔습니다. 초기의 실수는 그녀에게 혹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이름은 개인 사업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없었고 사적인 대화조차 언제든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소피는 결국 회사 활동에서 물러나 왕실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실패를 감추려 하지 않고 행동 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말보다 준비를 앞세우고 자신보다 방문한 기관과 만난 사람들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에드워드 역시 전통적인 왕자와는 다른 길을 경험했습니다. 군복무를 중단하고 연극과 방송 제작에 도전했던 그는 성공과 비판을 모두 겪은 뒤 왕실의 공적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행착오를 이해했고 결혼 생활을 화려한 로맨스보다 실질적인 동반 관계로 만들어갔습니다. 에드워드는 청소년과 예술, 스포츠 분야를 맡았고 소피는 보건과 장애, 여성 문제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부부의 감점은 중심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는 나타났지만 불필요한 논쟁에는 뛰어들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보다 업무의 지속성을 선택했습니다. 소피가 왕실에서 신뢰를 얻은 이유는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른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전 밖에서 배운 현실 감각은 훗날 그녀가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에도 스며들었습니다. 특권은 영원한 보호막이 아니며 이름보다 능력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가장 절실해진 순간은 언론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어느 긴급한 밤에 찾아왔습니다. 2001년 12월, 소피의 삶은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신 중이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출혈로 쓰러졌고 자궁 외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는 위급했고 의료진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왕실의 지위도 화려한 이름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피가 마주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상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가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다시 임신했을 때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따라왔고 2003년 레이디 루이지의 출산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심각한 출혈을 겪었고 루이지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녀가 무사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 기억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 남았습니다. 특히 소피는 아이를 품에 안기 전까지 아무것도 당연하게 믿을 수 없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2007년 제임스가 태어난 뒤 소피와 에드워드는 자녀들을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에게 왕실의 혈통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피는 아이들이 언젠가 스스로 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습니다. 특권보다 독립심을, 칭호보다 인격을 먼저 배우게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서도 가능한 한 평범한 경험을 누리게 하려 했고 대중의 시선보다 가족 내부의 안정감을 우선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피의 공적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 조산과 출산 위험, 갱년기처럼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과장해 동정을 구하는 대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넓혀간 것입니다. 2026년에는
과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응급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구조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방문은 단순한 감사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두려움 속에서 실려갔던 한 여성이 이제 다른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존경을 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소피가 자녀들에게 평범한 삶의 가능성을 남겨주려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란 루이즈와 제임스는 훗날 왕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의 영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은 버킹엄궁의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성과 공포가 지나간 뒤에도 상처가 남아있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코소보와 시에라리온,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을 찾아 전쟁 속에서 성폭력과 강제 이주를 겪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실 인사가 위험한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늘 주목을 받지만 소피의 방식은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떠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듣고 그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꾸준히 같은 문제를 반복해 언급했습니다. 2019년부터 그녀는 여성 평화와 안보 의제와 분쟁 관련 성폭력 방지 활동을 자신의 핵심 임무로 삼았습니다. 전쟁은 국경과 영통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삶을 전쟁 도구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은 생존자들에게 존엄을 돌려주는 일은 단순한 자성활동이 아니라 정의와 안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외교 행사와 국제회의로 가져가 정책 결정자들이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2025년 콩고 민주공화국을 다시 찾았을 때 소피는 지역 여성 중재자들과 만나 마을 단위의 평화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폈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소말리아와 케냐를 방문해 분쟁 피해 여성, 인권 활동가, 지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영국 왕실의 상징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쉽게 외면하는 문제를 다시 국제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연결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피는 예방 가능한 실명 문제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병원과 시골 마을을 찾아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났고 의료 지원이 한 개인의 생계와 가족 전체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렸습니다. 이런 활동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반복될수록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국제적 평가는 유명세가 아니라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지속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녀를 왕족보다 먼저 경청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점은 그 어떤 훈장보다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소피가 가진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힘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움직이고 잊힌 목소리에 공간을 제공하는 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왕실이 현대사회에서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종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지역에서 쌓은 신뢰는 결국 가족의 위치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제임스의 자기와 직접 연결된다는 주장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웨식스 백작으로 불리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윌리엄 왕세자가 그를 미래의 왕실 인물로 선택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정은 훨씬 단순하고 동시에 더 복잡합니다. 2023년 찰스 3세 국왕은 막내 동생 에드워드 왕자에게 에든버러 공작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이 결정은 에드워드와 소피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공적 임무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결혼 이후 웨식스 백작이라는 자기를 사용해왔습니다. 그가 공작으로 순적되면서 웨식스 백작은 그의 주요 부수자기가 되었고 장남 제임스가 관례에 따라 이를 예우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임스가 독립적인 백작령을 새로 받은 것도 아니며 윌리엄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왕실의 오래된 자기 체계가 자연스럽게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왕실의 복잡한 호칭 체계가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짧은 헤드라인만 보면 새로운 칭호가 곧 새로운 권력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여기에 왕실의 세대 교체를 둘러싼 불안과 관심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예우상의 변화는 곧바로 비밀 인사 계획이나 후계 구도의 신호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귀와 실제 역할이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임스가 웨식스 백작으로 불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왕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실 구성원이 공식 일정을 맡고 국왕을 대신해 활동하려면 별도의 결정과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든버러 공작자기는 에드워드의 생애 동안만 유지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제임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임스는 2025년 말 성인이 되었지만 왕자 칭호나 전하라는 호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루이즈 역시 성인이 된 뒤 같은 선택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왕실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가 강조해온 자립과 평범한 삶의 가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드워드와 소피는 자녀들에게 칭호가 미래를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왕실의 이름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제한하고 평생의 의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임스의 새로운 호칭은 승진이라기보다 선택의 무게가 더 커졌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자귀에서 읽어야 할 것은 비밀스러운 권력 이동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제임스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아니라 훗날 왕실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루이즈와 제임스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대중에게 보이는 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루이즈는 성인이 된 뒤 대학 생활과 승마, 마차몰이 활동을 통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제임스는 훨씬 더 철저하게 언론의 시선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공통된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삶의 출발점일 뿐 미래의 직업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특별 대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에서도 왕실 호칭보다 본명으로 소개되었고 졸업 이후에는 곧바로 공식 임무에 뛰어들기보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왕실 행사에 참석할 때 보여주는 침착함과 절제된 태도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녀 자신은 유명세를 확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차몰이는 루이즈를 왕실 전통과 연결하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필립 공이 사랑했던 이 종목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지만 루이즈는 그것을 단순한 가족 유산으로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준비와 현장 업무에도 참여하며 직접 일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는 특권을 누리기보다 책임을 배우게 하려 했던 소피의 교육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누나보다 더 조용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웨식스 백작이라는 호칭이 생긴 뒤에도 공식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증거는 없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왕자나 전하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삶을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왕실 역시 그 선택을 서둘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루이즈와 제임스가 각자의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적 행사나 가족의식에만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왕실 인력이 더 줄어들 경우 특정 사선단체의 후원이나 일부 공적 임무를 맡아 부모를 보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두 사람의 가치를 높입니다. 궁전 안에서만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면서도 왕실의 전통과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관을 갈망하지 않기에 더 신뢰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알기에 더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루이즈와 제임스의 미래는 자기보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왕실은 그들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그 필요가 두 사람의 자유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이
소피 가족을 다른 왕실 구성원들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영국 왕실의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국제 외교와 자선 활동, 국가적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은 한 부부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많은 후원단체와 지역 방문, 해외 일정, 기념식과 외교 행사를 감당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은 건강 문제를 겪은 뒤에도 공식 업무를 이어왔고, 카밀라 왕비와 앤 공주 역시 왕실의 일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의 왕족들은 점차 역할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간소화된 왕실은 비용과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국민 앞에서 존재감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윌리엄이 언젠가 왕위에 오른다면 그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왕자와 공주가 아닙니다. 스캔들보다 봉사를 앞세우고 자신보다 기관과 국민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피와 에드워드의 가족이 주목받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왕실의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임무를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소피는 분쟁 지역과 병원, 자선 현장에서 신뢰를 쌓았고, 에드워드는 청소년과 교육, 예술 분야에서 필립공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강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 충성심,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지 않는 절제였습니다. 루이즈와 제임스가 훗날 공식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왕실의 전통을 이해하면서도 평범한 학교 생활과 사회의 규칙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왕실이 국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결국 소피가 왕실의 중심 인물이 된 이유는 자녀들의 자기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일했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이 미래의 왕실을 준비한다면 그는 이미 이런 인물들의 가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왕실의 운명을 결정할 질문은 제임스가 어떤 칭호를 더 받느냐가 아닙니다. 왕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날, 루이즈와 제임스가 스스로 앞으로 걸어 나올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소피가 자녀들에게 남긴 가장 현대적인 왕실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